1971년 박정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야당에게 정권을 내주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 이 말은 허세일까요? 진실일까요? 그 시절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고작 300달러, 북한보다도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거리에는 쌀벌레들이 굴러다녔고 대부분의 농가는 여전히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경부고속도로 428km를 2년 안에 완성하고 농가 소득이 10배 증가하고 수출이 1000배 성장했습니다. 오늘 이 숫자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왜 박정희가 야당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고 했는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1년 대선 유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한 말부터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야당은 정권을 내놓으라고 지금 야단드립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고마하라. 공화당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으니까 또 부정부패도 많았으니까 이제 정권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내가 대통령 2번 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2번 뽑아줘서 대통령 2번 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에 앞으로 내가 벌려놓은 이 과업을 매듭을 짓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들이 잘하면 한 번 더 시킬 수도 있다. 이래서 이번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허가를 맞고 나온 겁니다. 허가를 맞고 나왔는데 야당들이 왜 야당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1년 대한민국의 GDP는 94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1년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8년 뒤인 1979년엔 671억 달러가 됐습니다. 무려 7배나 성장한 거죠. 1인당 국민소득은 더 놀랍습니다. 289달러에서 1773달러로 6배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1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15배나 뛰었습니다. 8년 만에 경제 규모가 7배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2배, 미국은 1.8배 성장했습니다. 독일은 2.2배였고요. 한국의 성장 속도가 얼마나 기적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건 그냥 운이나 우연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석유 가격이 하루아침에 4배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미국도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각했습니다. 석유를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였거든요.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온사인을 끄고 난방을 줄이고 자동차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박정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사람을 보내자. 바로 중동건설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1974년 12월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 건설을 따냈습니다. 당시 한국 연간 수출액이 48억 달러였는데 단일 계약으로 그 5분의 1을 따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사막에 가본 한국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더위, 모래바람, 언어장벽. 첫 번째로 파견된 근로자들이 한 달 만에 절반이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직접 사우디 가서 왕족들을 설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잘합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1976년에 완공했는데 예정보다 6개월이나 빨랐습니다. 이 성공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1970년대 후반 중동에서 한국이 따낸 건설 계약이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이 벌어온 외화가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 착공할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는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의 고속도로가 무슨 소용이냐며 차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에서 차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시멘트부터 장비까지 모두 일본 제품을 써야 했고 공사도 일본 업체와 합작으로 해야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1970년 여름 장마철에 공사 현장 곳곳이 무너졌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추위에 콘크리트가 얼어버렸습니다. 야당과 언론은 돈 낭비,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지도자들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격려했습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이 달라진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1972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공약보다 2년이나 빨랐습니다. 개통식 날 박정희가 직접 승용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렸습니다. 5시간 55분이 걸렸습니다. 기존 12시간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날 저녁 뉴스를 본 국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농가 소득이 1971년 25만 6천원에서 1979년 153만 6천원으로 늘었습니다. 6배 증가한 겁니다. 쌀 생산량도 약 4천만 석에서 5,500만 석으로 38%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농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초가집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고 좁은 도로가 포장도로가 됐습니다. 마을마다 공동 우물과 공동 세탁장이 생겼습니다. 1975년 어느 외국인 기자가 경기도의 한 농촌을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5년 전에 왔을 때는 아프리카 오지 같았는데 지금은 유럽의 농촌 마을 같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중화학공업이었습니다. 1973년 박정희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포항에 철소를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가 반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은 철광석도 석탄도 없는 나라인데 제철소가 무슨 소용이냐며 투자를 거부했습니다. 일본 철강업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돈만 날리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독재자의 허영심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밀어붙였습니다. 일본에서 차관을 받고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1970년 4월 1일 포항제철소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1971년 여름 태풍이 와서 공사 현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1972년 겨울에는 영하 15도의 한파에 콘크리트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고로를 점화하는 기술을 일본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은 비밀로 했으니까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박태준 사장이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서 일본 투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성장해야 하지 않겠느냐. 몇 달간 설득한 끝에 겨우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1973년 6월 9일 오후 2시 포항제철소 1고로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광로에서 쇳물이 나오지 않은 거였습니다. 12시간, 24시간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태준 사장은 3일 밤을 새우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72시간 후 드디어 첫 번째 쇳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해 생산량은 목표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품질도 형편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역시 한국은 안 된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이 밤낮으로 연구했고 근로자들이 혼신을 다해 일했습니다. 1년 후 생산량이 2배로 늘었고 3년 후에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철강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4년 현대조선소가 가동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배를 만드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리스 선주들에게 한국도 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든 적이 있나? 정주영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1979년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조선 강국이 됐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5년 현대 포니가 출시되었는데 처음에는 깡통차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개선해서
1979년에는 연간 20만 대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이런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국제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을 아는 외국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하면 코리안 몰 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7위로 올라갔습니다. 불과 8년 만에 17계단이나 상승한 겁니다. 이때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말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개발도상국가와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970년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던 가나의 1인당 소득은 1970년대에도 여전히 400달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필리핀은 600달러, 태국은 700달러였습니다. 한국만 1773달러로 훨씬 앞서 나간 거죠. 특히 놀라운 건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극복한 방식이었습니다. 1973년과 1979년 오일 쇼크 때 많은 나라들이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이 시기에 중동 건설 붐을 타고 더 큰 도약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성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큰 대가도 치러야 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울산 공업단지 주변은 하늘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도 컸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생활이 팍팍했습니다. 산업재해도 많았고 노동조합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지역 간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급속히 발전했지만 농촌과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후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은 공동화 현상까지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발전은 경제 성장에 비해 크게 뒤처졌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제한됐고 정치적 반대는 엄격하게 통제됐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김대중 후보의 공약들도 분명 가치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확대, 언론의 자유, 소득 재분배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니까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1970년대 중동전쟁, 오일 쇼크, 베트남 전쟁 종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했던 시기였습니다. 북한은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 1969년 이시 121기 격추 사건 등 계속해서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 자체가 불확실했습니다. 경제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적인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었을까요? 특히 향토예비군 폐지 공약은 지금 생각해도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을 압도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1971년 정권이 바뀌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과들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아무도 확실하게 답할 순 없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의 정책 기조를 보면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대북 화해 정책을 통해 군사비를 줄이고 그 돈을 복지에 쓰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경제 도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무엇보다 리더십의 차이가 컸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는 해보자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해보자고 밀어붙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중동건설도 마찬가지였죠. 반면에 김대중 후보는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선호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정책을 추진했을 테니까요. 이것도 분명 장점이지만 그 시대가 요구했던 건 속도였습니다. 1970년대는 기회의 창이 아주 짧게 열린 시기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특수, 중동 오일 쇼크, 일본의 기술 이전, 이런 기회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망설였다면 놓쳤을 수도 있죠. 박정희는 경제 성장과 함께 교육 확대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의 중학교 진학률은 95%를 넘어섰습니다. 당시로선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1980년대 이후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에게 정권을 내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던 말, 과연 이것이 단순한 권력욕이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 판단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와 사실들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1970년대 8년간의 성과가 우연이나 운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 체계적인 계획과 강력한 실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단력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대가도 컸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인권의 제약, 환경의 파괴, 이러한 문제들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71년 그 갈림길에서 한국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 검증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